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윤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기존에는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과 같은 무기물 물질들에 대한 표면 처리가 주로 그 응용 분야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최근 플라즈마의 그 독특한 성질들을 활용하여서 무기물이 아닌 이제 유기물, 그 중에서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응용도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는 바이오와 농식품 분야에 대한 응용이 최근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세포 등의 처리에 적용하는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기존 표면 처리와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 등의 처리를 하다 보니 세포와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지식들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세포와 관련된 바이오 생명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개보다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 응용에 대한 그리고 플라즈마 입장에서의 기적에 대한 기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 플라즈마 바이오 혹은 플라즈마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에 저하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 등의 바이오 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대기압을 이용해서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저변 확대와 그리고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발생은 좀 진공 플라즈마 대비 발생이 용이하다 보니 실제 플라즈마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 툴을 이용하여 바이오나 의료 이쪽 분야에 응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만의 고유한 응용성 확보 차원에서 생명,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적용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2010년도 이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생명, 의료,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쪽 관련 전문가들이 플라즈마 바이오 쪽, 플라즈마 메디슨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플라즈마 의료, 농생명 분야가 새로운 기술로서 개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플라즈마 관련 응용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한 예로 2011년에는 플라즈마 메디슨이라는 저널 자체가 그러니까 플라즈마 메디슨, 플라즈마 의료에 국한된 응용이 되겠죠. 결과들을 제출하는 저널이 창간될 정도로 이 분야가 활발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에 대한 발생과 진단, 특성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던 플라즈마 전문가 집단에서 소규모 그룹 차원에서 응용 분야로서 간단하게 세포, 이콜라이로 대변되는 간단한 대장균, 그 일반 그 생물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세포들을 기준으로 소규모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다가 이러한 분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플라즈마 메디슨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의료 생명 분야 전문가들과 융합을 통해서 큰 분야로 확장을 시키면서 실제 의료 기구들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규모화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단위 과제를 시작하면서 이 분야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소규모 그룹 차원에서 활발히 응용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는 하였지만 집단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선두 그룹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이제 동일한 의료 분야를 개척하기보다는 이제 그쪽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동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서 비슷하게 적용 가능한 플라즈마의 바이오 응용이 비슷하게 적용 가능한 농식품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2012년에 바이오넷이라는 포럼을 창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단히 과제와 그다음에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그 플라즈마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관련한
융합이 가능한 분야, 의료, 생명,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하나로 묶는 그런 그 그룹 대단위 그룹에 대한 해당 분야 응용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내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메디슨, 바이올로지 쪽도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플라즈마 어그리컬처, 즉 플라즈마 농식품 응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플라즈마 파밍이라는 고유의 언어를 만들면서 이에 관련한 하위 개념으로서 플라즈마 그 시딩, 뭐 힐링, 하비스팅 이런 개념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게 되었고요. 이에 대한 플라즈마 파밍에 관련된 응용 사례들과 강의는 학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에 대한 기초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바이오 메디슨 혹은 플라즈마 어그리컬처라고 부르는 이러한 응용 분야가 플라즈마를 적용하여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플라즈마,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 특징인데요. 첫 번째가 대기압의 열린 공간에서 플라즈마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플라즈마는 저압의 진공 장치에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온이라는 상온에 가까운 저온이라는 기체의 온도였는데요. 대기압 플라즈마가 열린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뭐 번개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아크나 플라즈마 토치, 열 플라즈마 같은 분야는 대기압에서 열린 공간에서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이런 열에 약한 물질들이나 생명체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온 주변에 DBD로 대변되는 이제 저번에 공부했던 다이렉틱 베리어 디스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펄스 디스차지이다 보니 온도가 거의 상온에 가까운, 그래서 인체나 어떤 세포에도 전혀 열적으로 데미지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또 중요한 전기적으로도 데미지를 일으키지 않는 플라즈마 발생이 가능해지면서 이 바이오 농식품 분야에 대한 확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플라즈마의 영향에 대한 관찰들이 꾸준히 이 선구자적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 내에 풍부한 활성종.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플라즈마는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케미스트리한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때 이러한 활성종들, 특히 OH나 O와 같은 레디컬들이 다양한 세포의 미생물들과 반응을 하면서 옥사이데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칭을 한다든지 화학작용 등을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때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가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세포의 반응성을 좋게 하는,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선택이 좀 잘못된 개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검증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변수들을 제어를 통해서 레디컬뿐만 아니라 약하긴 하지만 대기압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UV, VUB, 그리고 또한 약하긴 하지만 이온 등의 이 역할들이 세포나 미생물과의 반응에서 작용하는 기작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플라즈마 입장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가 적용 가능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해서 널리,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널리 활용됐냐, 그러니까 플라즈마만 하시는 분들이 응용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플라즈마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서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세포나 바이오 쪽에 응용 가능하고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적용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소스의 형태 및 구조의 다양화도 이쪽 분야에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속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공장치를 가지고 몸속 내부를 플라즈마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데 어떤 우리가 그 엔도스코픽가는 뭐죠? 그 엔도스코픽이니까 저기 내시경 같은 그 개념으로 플라즈마를 제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플라즈마 그 인체 내부에 지혈을 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구조 변화가 가능한 대기압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이 발생
그 장치들이 개발되고 응용되면서 이 분야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 특수 기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단순한 목적의 살균이나 이런 뭐 재생 같은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아르곤, 헬륨, 에어만으로도 충분히 이질감이나 부작용에 대한 그 우려가 없이 어, 그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 경우들이 많음으로써 이 대기압 플라즈마,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다양한 바이오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플라즈마 의생명 관련한 응용은 뭐 최근에 많이 활성됐다고 하지만 최초의 개념으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오존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존 발생이란 건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의 시작과 함께 의생명 응용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플라즈마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사전에 찾으면 혈장으로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플라즈마 초기 공부하면서 이쪽 이쪽 그 생리학자가 먼저 이제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혈장이란 개념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후에 어벤 랑미어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디스차지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 전극 주변을 제외하고 아이온과 전자들의 밀도가 거의 동수인 영역을 우리가 플라즈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이 플라즈마가 아니고요. 이런 플라즈마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분리를 해왔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시 바이오 응용 쪽에 플라즈마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다시 융합이 되고 있는 현상도 보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플라즈마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의생명 응용과 같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초기에 지멘스의 오존 발생 장치는 1857년에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특허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게 DBD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Silent Discharge로 불리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었고 이 오존이 공기 정화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살균에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응용이 어떻게 보면 최근 이머징 테크놀로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테크놀로지다라고 또한 역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생명 분야는 역시 살균 분야에서 적용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진공장치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의생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분야가. 근데 기존에는 진공장치 내부에 피처리물을 삽입하여 사균하는 방법이다 보니 현재와 같은 살아있는 세포나 미생물, 인체에 대한 적용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이 의생명 쪽이 플라즈마를 종용하지 않는 경우는 오존이나 과산화수소와 같이 산화력이 우수한 물질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초기에 플라즈마로 활용할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 오존 발생 혹은 이제 과수를 플라즈마화해서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플라즈마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플라즈마가 활용이 직간접적으로 그 피저빌리티 수준에서 적용이 되긴 했지만 사실 플라즈마의 어떤 기작이 도대체 이 바이오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학술적으로 많이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되었지만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이 모아상이라는 교수가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신데요. 모아상 그룹에서 이 플라즈마의 고유한 살균 과정을 물론 이때는 이제 진공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이긴 합니다만 살균 과정을 학술적으로 약간 이제 정립을 좀 하였습니다. 리뷰식으로. 그러면서 플라즈마 의생명 분야가 약간 이제 더 태동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경우는 물론 이제 진공에서 됐고 물론 이 비슷한 시기에 올드 도미니언 유니버시티의 그 라로시 대기압 플라즈마 쪽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라로시 교수. 그 당시는 이제 교수이기보다는 그때 이제 테네시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의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관련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같이 대기압 플라즈마 혹은 이제 그냥 플라즈마의 세포 사멸과 관련된 기작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DBD라는 이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야에 이제 그 당시 뭐 재료 표면이나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되면서 바이오 쪽에서도 응용되기 시작하고 이 결과들이 나오면서 플라즈마 의생명 분야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로부터 생성된 OH 레디컬들의 강력한 산화력이나 UV를 이용한 살균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생명을 세포를 사멸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균은 그 능력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스테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살균이라는 것은 결국엔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우리가 미생물이라 부르는 마이크로 오거니즘과 같은 생명체를 제거 또는 파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왜 플라즈마를 썼느냐, 그리고 왜 플라즈마가 이 분야에 널리 활용됐느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살균법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살균법의 한계를 바라보면 되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살균법, 지금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온 멸균법. 오토클레이브나 오븐에서 우리가 찐다고 하죠. 고온에서 이제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익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면 화학 처리. 보통 ETO라고 해서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강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액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연구실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IPL이라고 해서 그 알코올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온 멸균법이나 화학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대사의 불활성화, 한번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활성화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미생물의 중요한 구조적인 구성 요소의 파괴를 통한 살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 스테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적 활성종들 그리고 이제 예약하지만 UV 등에 의해서 기존의 살균과 약간 다른 기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고 성능은 더 우수했지만 그러면 기존의 살균법처럼 비가역적인 대사의 불활성화를 통해서 플라즈마가 죽이는 거냐 똑같이 그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약간 좀 다른 화학적인 방법들에 의한 기작이 좀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고온의 멸균품 같은 경우는 찌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 그리고 장시간이 소모되었고, 화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에게도 좀 약간 안 좋은 입장이 있었고 2차 오염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살균을 하고 작동자나 피처리물 자체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저압에서는 물론 이제 UV 포톤이나 이런 레디컬의 영역도 잘 연구가 되었지만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기압 조건에서는 사실 기작이 유사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명이 플라즈마에 대한 기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과학자들의 참여로 생명체 내에서의 기작, 플라즈마가 닿았을 때 얘가 좀 기존의 다른 물질이 닿았을 때랑 다르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이거는 사실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인터랙션 관계가 좀 명확히 규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 단순한 미생물 처리 수준에서 지금은 이때는 뭐 이콜라이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같은 뭐 마이크로 오거니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세포들, 암세포들, 뭐 정상세포들, 그다음에 뭐 지방세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에 대해서 플라즈마의 영향이 기존 무생물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세포들의 반응성까지 살펴보는 수준에 와서 이제는 뭐 플라즈마 바이오 관련한 논문들을 일반 플라즈마 하신 분들이 좀 읽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그냥 플라즈마는 그냥 완전히 툴로서 적용되는 수준까지 와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각 피처리물들의 살아있는 반응성과의 관계까지 살펴봐야 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플라즈마 바이오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이제 기초는 어떻게 보면 살균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이는 과정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플라즈마 바이오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갈 때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 과정에 한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쉽게 새로운 분야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생장 곡선, 서바이벌 곡선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즉 살균 시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플라즈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처리법을 통해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그래서 이 살균 시간 혹은 살균량,
살균, 그 도스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살균 정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함수, 살균 정도에 대한 함수로 생존한 미생물의 수를 로그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살균법 같은 경우는 고유한 직선으로 나오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지수적인 감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토클레이브로 고온 멸균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 점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전통적인 살균법은 로그 그래프에 대해서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거죠. 직선으로 나타내는데 왜 그러느냐? 죽이는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냥 리니어한 거예요. 로그 그래프에 대해서. 오래 쬐면 쬐수록 오래 죽는다. 많이 죽는다. 라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균 기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 스테릴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두세 개의 다른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서바이벌 곡선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 직선상에서, 그러니까 로우 그래프상의 직선상에서 시간 상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시간 상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 시간 상수를 나타내주는 기작이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 이상의 살균 기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 일반적인 이 생장 곡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선 B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그래프에서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프, 이건 기작이 하나다. 이게 전통적인 살균법인데 그 외에 A처럼 컨벡스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처럼 컨케이브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죠? 이 경우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고, 이 경우는 빨리 가다가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빨라지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이런 다양한 곡선, 시그모이덜 곡선 형태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작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곡선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플라즈마 응용, 바이오 응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D-value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타임 D라고 해서 생존 곡선으로부터 살균력을 정화하는 겁니다. 살균력, 스테릴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살균력을 정하기 위한 수치로서 주어진 피 처리물의 수가 초기로부터 10분의 1, 이 D 때는 이제 데시멀을 얘기합니다. 데시라는 게 이제 10이라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데시벨도 있고. 그래서 10분의 1이, 그러니까 생장 곡선상에서 10분의 1이 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인데 그 얘기는 뭐냐? 전체 수가 90% 감소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90% 죽었다. 그러면 얘가 90% 죽이는데 얼마나 양이 필요하느냐, 도제량이 필요하느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모되느냐로 각각의 살균력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살균력이 좋다, 나쁘다를. 이걸 이제 inactivation phas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살균력을 의미할 때 스테릴라이저의 스탠다드 퀄리티를 얘기할 때는 이 inactivation의 출발점이 10의 6승부터 출발합니다. 적은 수를 놓고 많이 뭐 잘 안 죽네 혹은 너무 많은 수를 놓고 빨리 죽었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보통 한 10의 6승계의 마이크로 오거니즘이 있는 것을 출발로 해서 우리가 각 시점으로부터 10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90%가 죽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직선의 고유한 기존의 살균 법에 의한 생장 곡선인데 10의 6승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10의 5승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의 4승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10의 3승까지 되는데 시간이 있겠죠. 요 시간이 18분이 걸렸다. 라고 하면 우리가 D밸류가 1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런 직선 그래프라면 어디서 재도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스테릴리티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장곡선에서 1보다 작은 영역까지 되면 살균이 다 됐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의 6승계에서 이제 거의 없어지는 존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서 배지에서 배양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균을 한 다음에 얘가 놔두는 거예요. 놔둬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양을 해봤을 때 다시 막 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출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완벽하게 살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완벽한 무균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완벽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스테릴리티라고 살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처음에 생존곡선상에서 1보다 작은 부분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우나 다른 곳에서 이 첫 번째로 이
서바이벌 곡선을 구하게 되면 만약에 페이즈가 다르면 이제 직선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D밸류를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작들을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플라즈마가 살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스테릴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바이오 응용에 대한 기초를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플라즈마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플라즈마 안에는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오나이즈 가스라고 해서 전자, 이온, 중성종, 그 다음에 빛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하 플라즈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대기압 플라즘까지 한번 나아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UV 조사에 의한 제네틱 머티리얼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UV는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데서도 보시면 컵을 살균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러지 않는데 컵이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컵을 이렇게 등 램프를 기준으로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UV 램프가 여기 있으면 컵을 이렇게 놓죠. 그러면 살균이 하나도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잘 놓긴 하던데, UV라는 것은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이 비파장 중에 우리가 저미사이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UV 영역을 A, B, C로 나누는데 UVC 영역이 253 나노미터가 되는데, 이게 이 세포의 미생물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딱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살균한다 해서 저미사이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처럼 UV 이라디에이션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토 디섭션을 통한 미생물 파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로우전, 에칭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UV 포톤들이 포톤 인듀스된 디섭션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UV들이 앞에서 저미사이들 라인도 있지만 들어가서 케미컬 본드, 마이크로 오거니즘을 구성하는 케미컬 본드들을 이렇게 약간 깨주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볼레트럴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나 CHX 같은 이런 기체들을 부산물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UV 포토 디섭션. 세 번째가 이제 에칭을 통한 미생물 파괴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로오전입니다. 이제 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O, O3, O2와 같은 굉장히 이제 산화력이 우수한 이 활성종들이 케미컬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O2나 H2O,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명체라는 건 유기물이잖아요. 그 유기물을 존재하는 CHO들이 있을 텐데, 이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CO2, H2O 같은 부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애칭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뭐 애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옥사이데이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산화력. 그래서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세포를 사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2번과 3번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부산물들이 이제 진공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플로우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요. 1, 2, 3번들을 보면 생존 곡선상에서 이 세 과정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특성에 따라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V 포톤 조사에 의해서는 대부분의 포자들이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V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세포 살균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앞서 공부한 이 서바이벌 곡선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스테릴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이 이제 일반적이니까 저압, 대기압 다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기작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3페이지 서바이벌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림이 나오는데 기울기들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딱 아실 수 있겠죠. 아, 살균력이 빠르고 살균력이 좀 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쪽 여기랑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기작이 같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UV 살균 영역입니다. 그래서 레디컬 존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초기에 UV에 제한된 침투 깊이가 있겠죠. 이 파장에 대해서 그 깊이를 고려하면 UV에 의한 포자들이 이제 주로 파괴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두 다 파괴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포자들도 있고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스포어를 돋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애칭 과정이다 보니까 UV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덮고 있는 코트나 드브리스 혹은 이제 앞에 과정을 통해서 죽은 애들이 껍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부유물들이 이제 UV를 막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UV의 효과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수준이 이르게 되면 이때는 이제 활성종들은 이 뭐 레디에이션이 아니니까 뭐 스크린 이펙트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파괴율의 그 파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바깥의 껍질을 충분히 침식시키게 나면 그럼 다시 또 UV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UV가 원활하게 침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UV와 달리 부유 미생물들, 그러니까 죽은 애들이나 파편들이 이제 부유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가려지는 쉐이딩 이펙트가 없습니다. 쉐도잉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활성종들이 미생물 군집 틈 사이까지 잘 침투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장시간이 요구되지만 이제 나머지 죽지 않은 것들까지 꾸준히 죽일 수 있는 과정이 이 활성종에 의한 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페이지 1, 2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사포자들이 이제 UV에 의해서 충분히 침식되거나 제거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살균이 일어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3페이지 서바이벌 곡선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를 짱 켜서 세포를 죽이면 이 순서를 따라서 UV, 1호전, UV 이렇게 꼭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플라즈마 살균력이 워낙 우수하게 되면 UV가 적용하기 전에 바로 1호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덴시티가 워낙 적은 경우에는 UV만으로 이미 살균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되었든 플라즈마는 서피스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이 대상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이게 어떤 기적인지를 우리가 서바이벌 곡선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페이지가 두 개 나왔으면 이게 UV에 의한 건가 아니면 뭐 활성종에 의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제어를 통해서 플라즈마 변수를 제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곡선별로 우리가 어느 영역, 어느 기작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플라즈마의 변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작인지 아니까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램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아르곤 플라즈마 1으로 돼 있는 거, 아르곤 플라즈마만 적용하였을 때 그림처럼 3개의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곡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 곡선에 대한 D밸류가 구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4분, 여기는 30분. 그래서 D1, D2라고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는 곡선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UV에 의한 건가? 아니면 레디컬에 의한 건가? 이 판단이 서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5% 정도의 아르곤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고. 그랬더니 아래처럼 3개의 곡선이 나오면서 이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분으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도 23분으로 줄어들었죠. 확실히. 그리고 세 번째 곡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에는 가장 긴 생장 시간을 처리 시간이 보이는 세컨드 페이지가 결국에는 전체 살균 시간을 조정을 할 건데,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짧게 할 거냐를 봤을 때 이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이 플라즈마 레디컬에 의한 거라면 플라즈마 레디컬의 양을 제어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즈마 레디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줄임으로써 그 변화 정도를 판단해 보면 이것이 레디컬에 의한 효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산화력이 우수한 산소를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산소나 오존 등에 의한 애칭이 결국엔 세컨 페이지에서 주 살균 기작이기 때문에 이 활성종의 밀도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균 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대로 산소를 추가하였더니 결국엔 산소 레디컬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호우전의 애칭에 의한 1호우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D밸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산소의 양을 변화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2%인 경우에 나오던 그래프가 2개였다면 15%를 했더니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게 오히려 여기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2%일 때는 2% 산소일 때는 이렇게 3개의 그래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평균 D밸류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좋겠거니 해가지고 15%를 한번 추가해 봤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2개로만 곡선이 나오면서 이 두 번째 산소가 들어가서 처리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죠. 세컨 페이지가 길어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 있어요. 앞에서는 산소를 증가시키면 레디컬에 의해서 애칭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넣어서 안 좋아지네? 그럼 이게 산소에 의한 효과가 아닌가? 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실험 자체는 진공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3페이지가 나왔을 때는 UVA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션이 약해지는 거죠.
UV 이미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ES 배웠잖아요. OES를 통해서 UV 영역에 대한 세기를 한번 관찰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 이상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얘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애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데니시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템퍼러처의 변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UV들이 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UV 이펙트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레디컬에 의한 효과는 서포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UV로 계속 죽일 수 있는데, 사실 UV만 보자면 이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여가 그러니까 기작이 같다는 거니까, 만약에 UV로 죽일 수만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균 목적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쉐도잉 이펙트가 있는 거죠. UV에서 죽은 세포들이 이제 부유하는 거죠. 드브리스들이 생성되고 부유하면서 이들이 이 UV를 막아버리니까 하부에 미처 처리되지 못한 세포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디컬들은 그 쉐도잉 이펙트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그 끝까지 침투를 하면서 나머지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해주면서 UV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 플라즈마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저하 플라즈마에 의한 살균은 UV가 도미넌트하고 레디컬들이 약간 서포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하 플라즈마가 되었는데, 대기하 플라즈마는 과연 어떤가? 사실 저하 플라즈마가 살균할 수 있는 걸 보였지만, 사실 진공에다가 우리가 그걸 넣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없애야 하는 세포만 갖고 있다라면 그걸 뭐 죽이고가 어딨어요. 이미 분리가 됐는데,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동일한 세포도 살아있는 것과 같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체에 붙어 있는다든지, 우리가 재사용해야 하는 피처리물에 붙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 저압에 넘어리면 어, 그 다시 재사용해야 하는 것, 혹은 인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하 플라즈마가 그 살균력을 보이긴 하였지만, 대기하 플라즈마가 이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 플라즈마와 대기하 플라즈마를 비교를 해보면 살균 기작은 비슷합니다. 결국엔 플라즈마니까. 다만 대기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UV의 효과, 이온 손상 효과는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미비하고, 오히려 화학적 효과가 훨씬 강하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플라즈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기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입자간 충돌이 크기 때문에 이온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픈된 영역에서 UV나 VUV 같은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높은 그 웨이브랭스 빛들은 대기 중에서 흡수가 많이 돼버리겠죠. 예를 들어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가 갖는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체에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해도 이분이 이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열적인 전기적인 손상이나 데미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콜라이를 가지고서, 이 그림에서 보신 대기압 플라즈마를 가지고서 이콜라이를 처리해 보면, 초기에서 그 디밸류가 나오는 시간 자체가 이미 수초로 굉장히 짧습니다. 저하 플라즈마나 혹은 기존 UV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가 나온 반면에, 앞에서 보셨죠? 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초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디밸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직선 그래프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기존 살균법 대비 빠른 살균력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선 생존 곡선으로 레디컬 효과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실제로 이건 이제 스와핑을 통해서 면봉으로 이제 손바닥에 있는 균을 이제 배양시킨 건데요. 이렇게 많진 않지만 이런 균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제 손바닥으로 플라즈마를 몇 초간 처리한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적었던 경우는 아예 없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부분의 효과가 레디컬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오존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냥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작으로. 그래서 OES 상으로 우리가 UV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균 효과가 미비하냐 안 하냐, 그러면은 동일한 플라즈마 내에서 레디컬만 뽑아내면 제일 좋고, 혹은
레드컬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UV만 들어가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실험 중에 하나는 쿼츠 튜브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보통 페트리 디시에 이제 균들이 있으면 플라즈마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그 쿼츠나 MZ2처럼 UV, VUV가 통과되는 글래스를 놓는 거죠. 그럼 UV만 일로 가겠죠. 물론 이때 UV가 인텐시티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V 영역에서 인텐시티 변화가 크게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UV만 갖고 처리해 보면 플라즈마, 레디컬까지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레디컬과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UV의 경우는 굉장히 디밸류가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V가 투과되는 쿼츠를 이용하여 순수 UV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기압 플라즈마,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한 대기압 플라즈마입니다. 또 다른 대기압 플라즈마에서는 UV, VUV 효과가 있다라고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진단과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UV 효과를 무시할 만하며 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만 대기압 플라즈마 종류에 따라 생장 곡선상에 멀티페이지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는 쿼츠를 통해서 UV만 가지고 스테릴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살펴본 거고 그래서 니글리지블 하다. 아래는 플라즈마랑 같이 했더니 이렇게 직선 곡선으로 굉장히 이펙티브한 살균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은 아까 플라즈마의 기작도 중요하고 플라즈마 소스 저번에 우리가 좋은 그림 하나 보였었잖아요. 플라즈마와 서피스는 이 상호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이 서피스 혹은 피처리물의 그 영향을 주는 것들도 이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처리물 종류 자체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세포들마다 다양한 영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연구했던 초기 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마이크로오그니즘, 미생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플라즈마 살균에 관한 명확한 기작이 피처리물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시간 기작되기 상이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종류를 한번 다르게 구분해 보면 박테리아의 화학적 물리적 세포벽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길이어서 그램 파지티브와 그램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험하는 이콜라이, 이제 대장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장균.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그램 네거티브이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램 포지티브입니다. 그럼 그램 네거티브와 그램 포지티브는 뭐냐? 그램 포지티브 같은 경우 보면 바깥쪽에 펩티도글리켄이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좀 제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두꺼운 세포벽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멤브레인이 있고 페리플라스믹 스페이스가 있고 근데 그램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 층이 여러 개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 펩티도글리칸이 얇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얇아요. 얘는 두꺼워요. 얘는 얇아요. 그래서 그램 네거티브 같은 경우 이콜라이 같은 그램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그린 것처럼 플라즈마로 처리했을 때 일부분 이렇게 터지는 것들도 보여요. 세포벽 자체가. 이 세포벽 파괴들이 이 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냥 살균이나 UV에서 죽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들 상에서 부유물들을 보면 터진 것들이 보여요. 반면에 바실러스 섭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터지지가 않아요. 일부가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다른 기작에 죽는 거죠. 그래서 그램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 살균 막이 짧다 보니 밖에 코팅이 짧다 보니 얇다 보니 살균 시간 자체가 평균적인 그램 포지티브보다 짧게 나오고 세포벽의 파괴 등도 관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을 하면 플라즈마의 효과도 있지만 세포의 역할도 있고 세포 실험을 하는 그 조건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살균 능력이라는 건 결국엔 플라즈마의 상태, 즉 압력, 파워, 주파수 등의 의한 플라즈마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피천물의 종류 그 다음에 양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일루션 효과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애칭에서 했던 뭐죠? 그 애칭이 늦어지는 RI 렉이라든지 이런 거 로딩 이펙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딩 이펙트라는 건 뭐였죠? 내가 애칭하고자 하는 양은 애천테 양은 정해져 있는데 애칭하고 있는 웨이퍼가 많다. 매크로스코픽 로딩 이펙트. 패턴이 많다.
마이크로스코픽 로딩 이펙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엔 플라즈마 살균이란 것도 바이오 응용이란 것도 플라즈마와 피처링물 간의 상관관계니까 이 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양이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느냐, 뭉쳐 있느냐, 그러니까 덴시티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UV 같은 효과 같은 경우는 스크리닝 이펙트 혹은 쉐도잉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뭉쳐서 가려져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박테리아나 프로테인 또는 염기 등이 살균 과정 중 쌓이면서 부유하게 되면 이 쉐도잉 효과로 살균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플라즈마의 얘는 무조건 이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한 논문을 읽어보신 분이나 이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생명 쪽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 쪽 우리 이게 뭐 기계나 전기 하시는 분들은 논문 쓸 때 이 익스페리먼털 셋업이 사실은 장치 뭐 했고 뭐 플로우 레이시 얼마 했고 이렇게 쓰는데 생명하고 관련된 이 생물하고 관련된 그 논문을 쓰실 때 보면 메소돌로지라고 해서 이 메소드 앤 익스페리먼트 페이지가 엄청나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쓰죠. 뭐 몇 몰래 했고 뭐 희석량은 얼마였고 몇 대 몇으로 했고 몇 분간 저었다가 어디에 뭐 했고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왜냐면 그것이 실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굉장히 우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파워 서플라이 어디 거 썼고 파워가 얼마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뭐 그 바이오 쪽하고 비슷하게 우리 플라즈마 관련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뭐 파워 서플라이에서 매칭까지 길이가 뭐 몇 척까지의 RF 케이블 얼마짜리 두께 얼마짜리를 몇 미터를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 넣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인비보, 인비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체 내 바로 실험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패트리디시나 이런 곳에 세포를 꺼내서 이렇게 실험하느냐 이거를 인비보, 인비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에서 보면 보통은 랩에서 볼때 패트리디시 같은 곳에 이제 배양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포 배양을 어디에 하느냐 어떤 배양지에 하느냐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래스에 놓고 했느냐, 아가에 놓고 했느냐, PP, 폴리프로펜에 놓고 했느냐에 따라서 P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되고 글래스 같은 게 잘 되고 아가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가 배지라는 것은 약간 이제 수분이 있거든요. 플라즈마하고 물하고 하면 이게 잘 퍼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경우가 좀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PP나 글래스에 이 세포들이 잘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효과 플러스 디하이드로 이게 뭐라고 하죠? 탈수와 관련된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와 관련된 영향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받침이 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글래스에 놨을 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콜라이, 뭐 5157, 이콜라이를 썼느냐, 이거는 요 데이터를 다시 제가 그린 건데요. 이콜라이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바시러 서브스트레스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그 마이크로 오거니즘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에서도, 동일한 그 배지에서도, 다른 세포에 따라서 동일 플라즈마가 다른 결과를 준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서피스 인터랙션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향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구분 짓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플라즈마의 살균 기작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면 플라즈마에 의한 살균 기작들은 결국엔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 활성종, 그다음 레디에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이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플라즈마 구성 요소와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플라즈마만에 의한 건 아니고 처리하고자 하는 피처리물의 생물학적 경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플라즈마 피처리물의 생물학적 경로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플라즈마의 영향이 플라즈마 발생 유형이나 영역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리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결국엔 그 피처리물 세포죠. 결국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이건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과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작들을 다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플라즈마 입장에서 한번 보면 결국엔 전자의 경우에는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높은 입자속과 속도 그리고 2 마이크로미터 두께 정도의 폴리머의
침투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에 대한 살균 효과를 보이고 또 이제 중요한 영향이 일렉트론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과산화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스페록사이드. 그래서 전자가 산소, 이제 물도 마찬가지고요. O2-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H2O2와 같은 과수.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산소를 잘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산화력이 우수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제 높은 산화력을 갖고서 애칭을 할 수 있겠죠. 이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기 플라즈마에서 약하긴 하지만 플라즈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온 에너지 개념에서는 대기 플라즈마라면 좀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작지만 저 플라즈마에서는 영향이 크고요. 또한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아이온이 그냥 우리가 중성 중에 아르곤 뉴트럴 아르곤 아이온이 범바드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네거티브 아이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해된 아이온들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활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물 표면에서 반응해서 내부에 활성종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물리적 충돌은 당연히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이제 흔치는 않기는 하죠. 예를 들면 N 플러스 H2와 반응해서 H2O 플러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전하 차지 익스체인지 통해서. 그럼 H2O2 플러스 H2O가 다시 H3O 플러스 같은 거. 그러면서 OH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응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PWM, PAM, PW, L이라고 하네요. PAW, 막 이름을 막 붙여요. 별거 아니고, 플라즈마 액티베이티드 미디어, 어, 이게 잘 WM이 아닌 것 같아요. PAW, 플라즈마 액티베이티드 워터, PTW, 플라즈마 트리티드 워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얘를 갖고 살균하거나 다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물 내부에서의 활성종들을 생성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영향을 하는 활성종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활성종은 아시는 대로 플라즈마에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레디컬이라고 얘기하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리액티브한 뉴트럴 스피시스를 통틀어서 활성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활성종, 특히 이제 O나 OH가 대부분일 텐데 이 살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생체 물질 처리에도 널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응성 산소, 질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읽거나 하면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RONS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은 ROS, RNS 합쳐서 RONS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Reactive Oxygen Species, Reactive Nitrogen Speci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산소나 질소 기반의 반응성 물질들이 많은데 그게 O, O2, O3, OH, NO, NO2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O나 OH, 그 다음에 O2 같은 경우, Excited Species에 있는 O2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지만 라이프 타임이 짧아요. 그래서 주로 플라즈마 내부나 그 발생되는 주변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반면에 O3나 패시브 레디컬 같은 경우, NO나 NO2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O3는 반응성이 크긴 크지만 O3 자체가 반응성이 크다기보다는 얘가 O2 플러스 5가 되면서 이제 반응성이 커지는 건데, 반응성이 크지 않지만 생존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O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도씨 기준으로 보면 하루 반나절까지 살아있어요. O3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영역 이외에 우리가 애프터글로우나 혹은 리모트 존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도 살균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O3나 NO2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외부 구조에 대한 강한 산화 혹은 세포 미생물의 코팅 및 세포막의 결합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활성종이 되고, 또한 지방산이나 다른 지질의 그 산화를 통해서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예로 OH가 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디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해서 OH, RH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H2O가 생기는, 이때 R은 이제 바이오 오거닉 물질들이 되겠죠. 이렇게 수소를 떼내는 거예요. 디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레이션은 이제 그 탈수고, 이거는 수소 탈착이 되겠죠. 그 얘가 이 수소가 떨어짐으로써 파괴가 되는 거죠. 혹은 페록사이데이션, 과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O2가 붙으면서 ROO가 되기 위해서 이제 파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인 옥사이데이션, 연속적인 산화,
RH, ROO기가 얘가 이제 아까 페럭사이데이션이 된 물질들이 있는 거죠. 얘가 RH랑 반응하면 이 R이 또 이제 혼자 떼어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오존 자체보다는 사실 O하고 O가 중요하죠. O2O. 이때 O가 앞서 같은 이제 과정들을 하는 거죠. 디하이드리지네이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오 오거닉 물질들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V의 영향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저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대기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실험 결과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싱글 페이지로 서바이벌 곡선이 나오지만 투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실험의 논문들, 저쪽 이제 벨기에 쪽에서 대기업 플라즈마 바이오 하신 분들의 논문을 보면 그분들은 VUB를 굉장히 깨끗하게 얻어요. 저는 제가 만든 플라즈마 소스나 이걸로는 전혀 얻지를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VUB 같은 경우는 파장대가 200나노 이하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막 10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라도 이 대기 중에서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VUB가 관찰이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UV나 VUB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기존의 U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플라즈마가 아니더라도 워낙 역사도 깊고 살균에 관련해서 메커니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VUB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깰 정도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면 애칭해서 PID 플라즈마 인듀스 데미지 얘기하면서 10 일렉트론 볼트면은 이거는 옥사이드 내부에 있는 전자들을 떼낼 정도예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인 거죠. 다만 이제 침투 결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여기 있다면 플라즈마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 내에서 충분히 이 VUB가 다 흡수돼 버려서 실제로는 도달 안 할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UV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로 나누는데 파장에 따라서 UVC가 이제 가장 짧은 영역 100에서 280, UVB는 280에서 350, UVA가 이제 315 정도 되는데 보통 UVC 280, 253인가요? 저미사이달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분자를 재구성할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는 침투 깊이가 깊죠. VUB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살균에 굉장히 효과적인 라인이 UVC 라인이고요. UVBA는 파장이 좀 길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겠죠. 살균이 좀 제한적이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압 영역에서는 UV 영향이 효과적이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효과적이나 압력이 높아지면 무시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전하나 활성장과 함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라즈마 레디컬만 했을 때 하고 UV가 같이 들어갔을 때를 비교해 보면 UV는 거의 효과가 없지만 레디컬만 했을 때보다 UV 플러스 레디컬이 확실히 효과가 더 좋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UV 영향이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대기압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로 충분히 살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수준에서 이제 살균을 중심으로 플라즈마 기작이 어떻게 바이오 쪽에 응용될 수 있나를 정말 기초 수준에서 봤는데요. 초기에 지금 이제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했던 것보다 더 이제 복잡해지고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콜라이로 죽이는 것만 보여주고만 해도 막 논문이 될 정도로 데이터 축적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이콜라이 같은 미생물 수준의 살균에 대한 건 이제 뭐 아니 다 아는데 왜 하지? 왜 연구해?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많이 연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콜라이 같은 이콜라이 바시러스프텔라스 뭐 굉장히 많은 미생물에 대해서 이미 다 연구가 됐어요. 많이. 물론 플라즈마 종류가 달라지면 또 다른 연구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 라이브 셀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캔서 쪽은 또 이제 되게 핫한 분야니까 암세포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리제너레이션 혹은 힐링, 운드 힐링 쪽에서는 이 플라즈마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플라즈마 자체는 사실 어려운 건 없지만 이 라이브 셀을 다루고 이제 실제 인체랑 하다 보니까 막 임상하고도 이제 막 연관이 돼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 연구나 혹은 이제 그분들이 메인으로 연구를 하시고 플라즈마는 툴로서만 활용하는 이런 분야까지 나오고 이제 뭐 플라즈마 관련한 저널이 아니라 뭐 클리니컬
저널 이런 쪽에서도 이제 플라즈마 이용한 툴로스 이용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 같은 경우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플라즈마 의생명 협회인가 뭐 이런 학회도 만드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즈마가 사멸에 그러니까 힐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이는데 이 죽이는 기작들은 또 이제 드러나기에 기존의 세포 사멸이 원래 있었어요. 세포 사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팝타시스 이건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죠. 그다음에 네크로시스 언플랜드 셀 데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는 우리가 세포 이게 네크로시스는 사멸이면 에이팝타시스는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그 죽도록 그 이제 그 기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플라즈마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받아서 아이고 죽어야겠네라고 돼서 이제 죽는 에이팝토시스하고 이제 네크로시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플라즈마 처리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직접적 손상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세포를 터트리는 경우, 그럼 네크로시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많은 실험 결과에서 플라즈마가 이렇게 셀 사이클 상에서 사멸을 유도하는 에이팝토시스 기작을 보인다는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결과들을 좀 봤었고요. 그래서 셀 사이클 상에서 뭐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G0, G1 뭐 이런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플라즈마를 받은 것들이 못하도록 이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가 사멸을 하는 그런 기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상처 치료와 같은 힐링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한 예로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간암세포하고 간 정상세포죠. 같이 처리했는데 정상세포들은 안 죽고 간암세포들만 죽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작이 좀 다른 어떤 기작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포들 내부에서 플라즈마를 받았을 때 정상세포는 견딜만하고 간암세포는 아이고 죽어야겠네 라고 해서 죽는 그런 기작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연구할 분야가 많은데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기작과 또 세포를 다루는 분야에 대한 다양함으로 더 많은 응용과 더 많은 기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운두 힐링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플라즈마 운두 힐링에 대한 가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애모스피어릭 프레셔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플라즈마에는 ROS, RNS, UV가 있을 건데 이 친구들이 이 세포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진피세포, 표피세포랑 이제 그 운두 힐링이니까 파이브블라스트랑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파이브블라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플라즈마 액티베이션에서 운두 힐링에 관련한 뭐 사이토키네틱 앤드 그로스 팩터들이 막 잘 나오더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다. 제가 읽어도 잘 모르는 이런 의학 지식들까지 요구되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의료하시는 분들이 사실 플라즈마를 전혀 모르고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이런 방사선 분야가 사실은 중간에 과학이지만 의료에 껴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플라즈마 메디슨 분야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면서 이제 플라즈마를 공부하시면서 바이오를 같이 혹은 바이오를 공부하시면서 플라즈마를 공부하는 이런 융합형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플라즈마 바이오 관련해서 정말 기초 수준에서만 강의를 했는데요. 바이오 의료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응용. 직접 응용 분야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플라즈마 살균, 플라즈마 재생, 또 플라즈마 코애귤레이션이라고 하고 플라즈마 지열 쪽,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작은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엔도스콥 내시경에 달아갖고 넣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사멸 및 세포, 인체 조직에 직접적, 간접적인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세포의 성장이나 사멸을 유도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플라즈마 소스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라즈마라는 거는 소스에 의해서 이 윈도우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응용 목적에 맞아서는 이 윈도우 내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멸에서는 이 윈도우 내에 결과가 나왔는데 재생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그 윈도우가. 근데 윈도우가 그 플라즈마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릭 윈도우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다른 실험을 하는 거죠. 재생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서 안 되네. 그래서 플라즈마는 재생은 안 돼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즈마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용하신 분들한테 어필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플라즈마 강의를 들은 이유는 플라즈마라는 것은 유체의 특성을 보지만 유체는 아니지만 담는 그릇, 플라즈마 소스,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CCP하고 ICP가 왜 있겠어요? 플라즈마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서 플라즈마 파라미터가 한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파워를 엄청 넣어봐야 ICP의 성능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CCP에다가. 이것처럼 최적화된 플라즈마 소스의 개발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피저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수는 있지만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플라즈마가 안 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플라즈마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만능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기존 무생물에 우리가 뭐 서피스 트리트먼트, 애칭, 뭐 증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라이브 셀, 생물 단위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 기작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 플러스 고도의 생명과학과 융합된 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그 시기가 와버렸어요. 벌써 많은 기간 동안 단순하게 플라즈마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고도의 생명과학과 융합을 통한 이 대상별, 즉 세포별 정확한 기작을 확인하고 한계도 확인하고 영향도 살펴야만 하는 연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의료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에 대한 것들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기구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귤레이션들이 막 3, 4년 전만 해도 이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막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X선의 정의가 나오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플라즈마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료기기로 좀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죠? 이런 규제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간접적인 응용으로는 직접 라이브 셀에 적용하진 않지만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구나 장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구나 장치에 활용되는 부품 이런 재료에 대한 플라즈마 처리와 같은 분야도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치료용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한다든지 그죠? 이제 초기에 뭐 치과 쪽에 많이 썼었잖아요. 치과의 캐비티를 처리하는 용으로 뭐 플라즈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료용 부품의 재료를 표면 처리한다든지 예로 뭐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 장치가 결국에는 이 그 뼈세포, 치골세포 제가 정확히 그 치골세포의 이름이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죠. 오스테오블라스트. 요것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그 임플란트 회사 이름도 비슷한데 오스테오블라스트와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한 개 그 세포하고 잘 융합이 돼야 하거든요. 거부감 없이. 그러려면 세포가 여기에 잘 들어붙는 게 우리가 좋은데 표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친수기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경우 플라즈마 처리하면 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살균 플러스 이 친수화를 통해서 세포와의 결합력을 높일 수도 있는 결과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도 바이오 응용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의료기구의 소독이나 살균 같은 경우, 뭐 치과 치기구들이나 뭐 수술용 기구들 이게 살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회용성은 상관없는데 살균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오토클레이브나 이런 경우들은 뭐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그래서 뭐 기구를 많이 사놔야 하는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플라즈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결국에는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 분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바이오 의료 관련한 시설의 관리 최근에 이제 뭐 공기를 통한 오염들 많잖아요. 이제 병원, 소아과 병동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UV 램프들이 많이 있어요. 공기 정화 시킨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용량이 크니까. 병원이나 미생물 처리가 되는 이 건물들에서 공기질을 관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액상으로 관리하고 소독으로 하는 거는 이질감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건식 살균,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살균이나 소독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오존을 좀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폐수 처리. 그러니까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도 플라즈마를 활용한 바이오 응용 분야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소각이 중심인데 소각할 때 뭐 다이옥신이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열 플라즈마로 소각하면 아주 좋겠죠.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기압 저온 플라즈마는 아니지만 이렇듯 바이오 의료 관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실 플라즈마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의료 쪽에 적용하고자 하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또 최근에 국내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을 얘기해요. 융합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그래서 앞서도 제가 뭐 너무 희망 쪽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공부해왔고 또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문제, 이제 뭐 플라즈마를 써서 사건,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플라즈마의 한계성이 보이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축적된 데이터나 학술 연구들을 토대로 보면 플라즈마 바이오 쪽에 대한 그 새로운 신산업 창출은 제가 보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 쪽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핫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즈마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아예 그냥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그 프리드만 그룹에서 이제 큰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저널까지 참가하는 계기가 되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지빌리티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의사협회 의사 선생님들이 논문 내기 위한 클리니컬 플라즈마 메디슨이라는 그래서 International Journal for Clinical Research on Medical Application of Physical Plasma 이 목적으로도 저널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즈마 하신 분들이 뭐 이콜라이 죽이고 하는 수준으로는 아마 이런 저널이 내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임상 이게 클리니컬이라는 건 결국엔 임상이에요. 임상이라는 거는 환자 치료 결과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플라즈마의 바이오 응용에 대한 정말 순수한 기초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고요. 더 많은 연구들은 관련한 논문들이나 또 이제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수준에서만 플라즈마 바이오 응용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슷하지만 타겟팅이 완전히 다른 플라즈마 농식품 응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고 그 분야 역시 굉장히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오 응용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